사연을 시작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두 번째 재회 가능할까요? 미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인지님. 이분도 이제 첫 번째 헤어지고 또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또 재회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남자분이시고 35살에 기술직이고 공공기관에서 3교대 근무를 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공기관에서 3교대 근무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따가 밑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대방 여자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뭐 마음이 안 든대.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 여자분은 이제 32살에 대학교 기간 사무직 재직 뭐 그런 분이고요. 교제 기간이 총 몇 년이냐면 8년간 만났어요. 8년간. 대단하시죠? 예. 굉장히 길게 만났습니다. 이제 결혼 얘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상대방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즉 여자 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재회가 되냐 이 얘기거든요. 자, 한번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어집은 2년 전 3월 말이었습니다.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아무런 준비 계획 없이 재촉하다가 집을 해올 수 있냐는 상대방 부모님의 물음에 저희 부모님과 상의 도중에 헤어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집을 해올 수 있냐는 상대방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조건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우리 쪽 이제 자기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체인지님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이제 헤어졌대요. 이게 만나는 동안에 결혼이나 앞날에 대해 제대로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만나면서 이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자친구도 좀 약간 탓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8년이나 만나면서 준비를 왜 이리 안 했냐 이런 얘기도 좀 해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허망함과 자책으로 보내다가 구겨진 자존심을 찾고자 집은 어떻게 해가지고 구하게 됐대요. 뭐 이렇게 헤어진 이후에 구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그게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헤어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거 준비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응?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회 상담 업체를 통해서 3달간 매일 상담을 받고 달라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운동, 독서, 혼자 카페 가기 뭐 이런 것들을 했대요. 이런 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정말 도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건 뭐 운동하고 살 빼고 막 외모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자기 개발하는 거 좋지. 근데 이거랑 프레임 올리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프레임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것과는 전혀 뭐 거의 관계가 없다고,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해 드리는데 이런 거 막 하시고 막 프레임 변화시키겠다고 막 이런 행동 하시는데 그건 자기가 뭐 외모를 바꾸는 일이지 그건 내면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서요. 예. 그런 행동 하셔봐야 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얘기해 드리고, 뭐 외모가 좋으면은 1차 매력은 좋겠지만 프레임은 2차 매력이라서 이것과는 별로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추수리는 중간에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친구 집 근처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는 자기는 술 마시는 남자도 따로 있고 영화 보는 남자도 따로 있고 여러 남자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더 이상 저와 만나기 싫으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표정은 불쾌하고 아주 냉소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이제 재회 상담 업체와 이제 그 마무리가 될 기간이었대요. 이 업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앞자리가 하자로 시작하는 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뒤에 보면 왜 그러냐면 라디오 뭐 사연 이벤트 이런 것도 해요. 아무튼 재회업체 상담 기간 끝날 무렵 그 마지막으로 라디오 사연 당첨 이벤트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은 거절 의사를 표현했고 상담업체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과는 재회가 어렵다라고 했대요. 아무튼 다만 본인이 연락하고 싶다면 연락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상담받는 동안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일기 쓰는 거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예, 일기 쓰지 마시고요.
일기 쓴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예. 상식적으로 일기 쓰는 거랑 죄랑 무슨 상관인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반성과 다짐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일기장을 보냈대요. 이거 업체에 보면은 무슨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일기장 써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하라고 시작하는 그 업체인가 봐요. 전에도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뭐 일기장 써가지고 그 보내시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아무 근거도 없고요. 예, 일기장 보내봐야 매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일기장 보내셨는데 답장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완전 진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끝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매달리는 행동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경험하셔야 돼. 여태까지 봐봐,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되는 문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응? 이분 제외하실 때도 매달려서 안 되잖아. 응? 매달리면 안 되고 딱 끊어내려는 행동을 하면은 그때 돼요. 자, 보십시오. 이것도 봐봐요. 이때 막 이렇게 이제 완전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딱 놓는 순간 돼요. 봐봐요. 이제 완전 끝났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추스리는 동안에 2주 뒤에 이제 연락이 왔대요. 그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보낸 일기장이 왔대요. 그래서 이게 끝났구나 해야죠. 오후 출근 전에 편지를 읽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성통곡하고 출근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결혼 문제로 닥달하는 동안 회사 이직 문제, 집안 문제가 겹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남자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몇 달 만에 나타난 제가 예전에 자기가 바라던 듬직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화도 나고 괘씸해서 상처를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차저차 다시 연락이 되어 퇴근길에 만나 조용한 곳에서 둘이 또 대성통곡하며 이야기 끝내고 다시 시작한 것이 2년 전 7월 초였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얘기하는 뭐 3개월 지나고 나는 시점이잖아요. 또 이게 이제 그리고 연락을 안 하고 기다려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다음 사연, 두 번째 이제 헤어짐이 있어요. 두 번째 헤어짐은 지난달 4월 6일 전 여자친구가 치아 교정 마무리하고 나오는 길에 차에서 싸운 후 일주일 시간 갖자고 해서 기다리다가 4월 15일에 40여 분 통화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분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여자분도 지금 체인지님하고 결혼을 하고는 싶어 한 것 같아. 지금 6년이나 만나고 또 2년이나 더 만나봤던 것도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거는 같아.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기다리다 결혼은 준비가 안 되고 이건 기회를 줘도 이게 변하질 않으니 헤어지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 치아 교정을 하는 동안 매우 힘들어 했었고, 교정 마무리를 하던 날 이때 차 안에서 그동안 서운한 점을 펑펑 울며 얘기를 했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짜증냈던 날을 일기장에 다 적어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재회 후에 재회 상담을 통해서 배우고 느꼈던 것을 되새기며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기로 하고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사실은 이 결혼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체인지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해서 압박을 무조건 안 줘야겠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결혼을 준비가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상대방 여자친구분의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이런 조건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이제 헤어짐의 결말을 나타나는 거지, 뭐 결혼에 대해서 단순히 압박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도중에 작년 12월부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 관계 계약 문제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상황이고, 업무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여서 다시 만나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이러는 중에 다시 결혼 얘기가 나와서 고민을 했지만 조심스럽게 추진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으나 상대방 부모님은 제가 다니는 회사 교대 근무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처음부터 이게 그 조건 문제로 상대방 부모가 반대를 하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를 기다려준 거지. 남자친구를 기다려줬는데 남자친구가 이게 노력하려는 의지가 많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참 당황스러운, 난감한 거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지. 이건 내가 시간을 갖다 지금 8년이나 이게 시간을 줬는데도 이게 변하지가 않으니까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막 짜증도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 얘기합니다. 사무중순 이직에 대한 결심과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했고, 그러나 시간을 갖자는 말에 집중보다는 불안이 더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헤어지는 당일 대화 내용은 이랬어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격증 취득, 이직 준비를 8년 동안 믿고 기다렸는데 왜 이제서야 노력을 하냐.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남의 말은 잘 듣고 내가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냐. 언제까지 이런 걸 기다려줘야 되냐, 들어줘야 되냐. 넌 너무 이기적이다. 난 이타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여자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을 갖는 동안 저의 좋은 점을 억지로 떠올려 보려고 했으나 제 생각이 하나도 안 났고 너무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분도 엄청나게 기다렸고 노력을 하고 지금 8년간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응? 아무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만 조금 어색했던 건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인데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얼굴 봐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하고 결혼에 관해서도 저 아니더라도 결혼에 관심 없고 혼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얘는 이제 8년 동안 이 남자친구랑 실랑이를 하면서 이제 결혼 얘기를 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났겠죠. 아주 뭐 이게 결혼이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자친구는. 응? 결혼은 이렇게 어렵나? 야, 이거 뭐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줘도 안 되고 뭐 그런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우리 체인지님과 여자친구 사이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봐요. 이게 단순히 이런 말이 한 번 나온 거지만 사연에서 한 번 나온 거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끝났고, 그래 그 이후가 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일단 이후에 한번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급하게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과 이직 시험은 모두 다 떨어졌고요. 꾸준히 운동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운동하고 책 읽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특히 심리학에 관련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추스리는 중에 겨울 내내 만들었던 목도리는 이런 쓸데없는 행동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목도리는 왜 만드는 거예요?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그래서 자꾸 생각나서 이제 돌려줘야겠다고. 일기 쓰고 뭐 목도리 만들고 이런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자, 아무튼 5월 9일 날 저녁 9시쯤에 여자친구 집 가게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가신 것 같아요. 이 체인지님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적인 좀 대화를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쩌고저쩌고 쭉 요약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냐면 좀 더 이 여자 쪽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좀 더 진작에 인간적인 만남을 한번 가졌으면은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 하고요.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고 너 정말 걔가 그렇게 좋냐? 내 딸이 그렇게 좋냐 물어봤더니 엄청 좋대. 체인지님이 엄청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체인지님한테 그 마음이 많이 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모님이 마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걔가 요즘에 너 안 만나려고 할 텐데 뭐 너 걔 극복되겠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진작에 이렇게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 한번 해주고, 걔가 너 이런 거 극복하기 어렵고 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아버지가 엄청 반대할 텐데 너 이거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뭐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여전히 좋고 뭐 예쁘고 해서 뭐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너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뭐 이건 너무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해. 너무 좋다니까 그냥 이렇게 허락은 해주지만 이게 사리분별이 되는 행동인가 좀 이게 막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부모 그냥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좋게 보실진 잘 모르겠지만 남자 얘 어머니 말고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좋게 보일까? 너무 사리분별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냥 의존적인 성향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이 안 되지. 응? 아무튼 일단 그것보다도 이제 남자친구 이제 여자친구의 이제 아버님은 이제 조건을 더 많이 챙겨 보는 것 같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요. 뭐 있는데 이게 다 뭐 사실 메타프레임이 없는 행동이라서 제가 질문을 갖다가 이거 받으려고 하다가 너무 이거는 이거 사연은 읽어드리고 제가 상황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질문은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들이에요. 뭐 이거에 첫 번째 질문만 읽어드리면은 최근에 있었던 그 부모님 찾아갔던 문제, 여자친구 부모님 찾아갔던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이래요. 뭐 아무 상관없고요.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하시냐. 메타프레임이 없는 행동이다. 이게 왜 메타프레임이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봐봐요. 여자친구 어머니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이거 너 이렇게 극복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이건 뭘 물어본 거냐면 너 이거 극복할 자신 있어? 밀고 나갈 자신 있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건 그때 가가지고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는 밀고 나갈 자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니 왜 나한테는 이런 걸 물어봐? 아니 밀고 나가야지. 뭘 고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얘기를 왜 해? 밀고 나가는 거지 뭘. 응? 그건 뭐 세 번째 재회가 되더라도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요? 아니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지. 왜 그거 갖다가 나한테 물어봐. 이건 메타프레임 문제라니까. 이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응? 그리고 뭐, 6월 1일에 친구들이 카더라 통신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가지고 충격 먹었다고. 어쩌라고. 그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 응? 체인지님, 정신 차려야 돼. 그거랑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어차피 작업할 거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가 그래서 그 프레임 강의를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프레임 강의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모든 상대방의 반응은 쓰레기다. 주변의 이야기에 내가 흔들리면 작업을 못 하는데 왜 흔들려? 여자친구 부모님이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밀고 나갈 자신 있냐고. 아니 그때 가가지고 왜 자신 있다고 얘기하더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요? 내 받아줄까봐? 받아는 주지.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작업이 안 되는데 이런 거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뭐 있어. 그냥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들이에요.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를 말아요. 하지만. 예.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은 다 집어쳐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 다 집어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고 끝나버렸어. 쓸데없는 걱정들은 다 집어치세요 하고서는 그냥 이건 내가 그래서 이제 댓글로 메타프레임 다시 공부하라고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응? 이거 쓸데없는 이런 걱정해가지고 우리가 도움될 게 뭐 있어. 작업은 작업대로 하는 거지. 응? 이제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카카오톡 일반 차단에서 이제 프로필 차단까지 이렇게 바뀌었대요.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체인지님이 가장 이게 많이 바꿔야 되는 거는 여자친구분 부모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특히 아버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조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뭐 지금 운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예.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메타프레임이 필요해서 메타프레임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이 메타프레임입니다. 내가 조건 같은 건 만들지 못하더라도 내가 시도를 할 수 있는 만한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좀 조건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체인지님이 지금 제가 좀 체인지님을 분석을 했어요. 체인지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을 했어요.
체인지님은 매우 이타적인 사람인 것 같아. 이타적이고 착한 남자 스타일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여자가 그 처음에 뭐 이기적이다, 넌 너 이렇게 이기적이냐 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 체인지님은 우유부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절 못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결정 내리기 어려워하는 스타일 있죠. 제가 잘난 놈의 심리학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 이런 예스맨들이 문제입니다. 거절을 못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자기 부인이나 자기 가족들에게는 좀 소홀하게 행동을 해요. 이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자기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나를 챙기는 거야. 나를. 내 가족들을 챙기는 것보다, 제가 얘기했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해요. 나를 먼저 닦아야지 가족들을 챙길 수 있고, 가족들을 챙겨야지 나아가서 이제 내가 나라에 뭐 일을 한다던가 세상을 위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응? 내 자신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을 챙기고, 가족을 챙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일을 합니까? 이게 예스맨들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응? 여러분들 자기 일을 챙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더 많은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응?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못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체인지님이나 908님이나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보다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절 못하고 남들에게 예의에 거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 예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가족들이나 뭐 이런 자기 부인, 자기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남 좋은 일만 다 시켜주고.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살 빼고 뭐 좋지 않은 습관 바꾸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쓸데없는 행동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프레임을 강화시켜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작업을 할 거면 메타프레임 1번 강화시켜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능력을 키워야지. 내가 회사를 위해서 평생 노력한다고 해서 회사가 나 알아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회사는 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응? 아, 이게 나쁩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다니던 어떤 뭐 야채 가게가 있어. 그게 단골이야, 내가. 근데 단골인데 야채 가게 다니다가 더 좋은 야채 가게가 생겨가지고 다른 야채 가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전에 다니던 단골 야채 가게에서 아니 너는 맨날 나한테 오다가 갑자기 말도 없이 다른 야채 가게로 가도 되냐?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뭐 배신이고 뭐 너 완전 싸우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안 돼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미용실 가다가 더 마음에 드는 미용실 생기면 저 미용실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친구 만나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응? 어째서 여러분들이 막 이거 배신이다 뭐 어쩌다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 갖다 욕한다고 해결이 돼? 응? 여러분들이 만나다가 필요 없는 친구 있으면 연락 안 하잖아요. 요즘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다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지나요? 내가 100명 친구들이었으면 지금 남아있는 친구 2~3명밖에 안 될걸? 그건 다 그런 거지. 그럼 왜 98명한테는 연락 안 하고 지내?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뭐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면 사실 답이 없는 거야. 걔네들이 98명이 찾아와가지고 왜 너 연락 안 하냐고 신경전 부리면은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 수가 없는데. 응? 인간이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응? 이 배신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아니 당연히 필요 없으면 연락 안 할 수도 있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응?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응? 아무튼 우리 메타 프레임을 좀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예, 제가 프레임에 대해서는 908님 사연 할 때 또 다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응?
그죠? 다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 좋다고 하는 사람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착하니 어쩌니 이런 뭐 나쁘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가 더 영리하게 선택하면서 사는 거지. 영리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체인지님이 그 밑에 있는 질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댓글로 써주신다고 해서 써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질문 첫 번째가 9월 초 평일이나 주말 저녁에 어머니 가게 도울 때 찾아가서 지나가다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어. 얼굴 보니 좋네, 잘 있네, 잘 있어 이렇게 시전하고 곧장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기를 더 늦춰서 가는 게 좋을까요? 예. 9월 초면 9월 초 가셔도 돼요. 예, 가셔도 되는데 9월 초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연락 이렇게 마주쳐도 좋고요. 뭐 연락을 직접 해보셔도 좋기는 한데요. 좀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조건이 중요해, 조건이. 이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쓸데없는 행동들은 별로 지금 이 체인지님의 사연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행동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내가 체인지님이었다면 정말 능력도 키우고 잘 돼가지고 더 좋은 여자를 만나는 행동을 했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내 능력껏 맞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이 정도의 조건을 갖다가 더 좋아할 여자를 만날 것 같아. 굳이 내가 인생을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싫은 직업을 갖거나 인생의 발전을 반강제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쉽지도 않고 좀 이게 뭐 나는 내가 나였다면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상황적으로는 되게 맞는 행동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나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그게 맞는 행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니던 야채 가게에서 더 싸고 좋은 야채 가게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 내가 우리 동네 슈퍼에 있는 야채 사다가 대형 할인마트에서 더 싸고 좋은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으면 거기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동네 아줌마는 눈치 보고 막 그렇게 살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 아줌마 눈치 봐가지고 그 아줌마랑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야채 2배로 더 비싸게 살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질문 2번. 8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행동 태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체인지님은 잘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갖다 억지로 변하게 하는 게 이게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한가? 난 모르겠어요. 저도 상대방을 가장 잘 알기에 제가 되면 상대가 또 버거움과 눈치를 볼 텐데 이에 따른 제 카테고리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릅니다.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카테고리아랑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제 카테고리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체인지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는 난 내 여자친구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머리를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체인지님은 안 바뀌죠? 상대방 여자친구의 정신세계만 바꾸려고 하시는데 체인지님은 왜 정신머리를 안 바꾸세요? 그게 됩니까? 자기는 안 되고 남은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왜 남을 뜯어고치려고 해요? 이건 제 카테고리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 제 카테고리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문제입니다. 정신세계의 문제. 그걸 뜯어고치려고 하고 내 여자친구가 우울증을 앓는데 이걸 제 카테고리아라고 하진 않아요. 내 여자친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가 제 카테고리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를 시키는 걸 제 카테고리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여자친구가 왜 본인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시간의 문제. 제 카테고리와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6개월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자격증도 따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조건이 안 됐는데 내일 아침에 조건이 완성됐을 거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그게 제 카테고리야지. 응?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감. 적어도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은 있어야지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자격증도 따고 새로운 직장도 이직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뭐 내일 아침에 제 카테고리가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응? 이게 뭐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지.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 여자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정말 여자친구분의 정신머리를 바꾸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되셨고요. 또 질문 없죠? 직장이 안정화되든 안 되든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 직장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안정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직장에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예.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제니님 사연. 두 번째 제니님인데, 제니님은 조용하네. 아, 제니님이 아까 전에 누군지 알아요. 아,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여자분이시고 37살의 회사원. 자,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연애 초기에 연말 장소 변경할 때 미리 말을 안 해서 클럽에 갔다고 의심을 한 일이 있었고요. 그때 초기니까 본인이 의심을 하지만 넘어간다고 했어요. 이분 누군지 알아요. 무료 상담을 신청합니다. 며칠 전 대면 상담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니님. 여자분이시고 37살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교제 기간은 6개월. 파티 같은 데서 만났대요. 연애 초기에 연말 장소 변경할 때 미리 말을 안 해서 클럽에 갔다고 의심을 한 일이 있었고요. 그때 초기니까 본인이 의심을 하지만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댄스 동호회 MT 간다고 했을 때 화내고 하루 잠수를 탔고요. 제가 모임 탈퇴한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가 문제냐면요. 남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좀 의심을 해요. 이 여자친구분이 약간의 원인 제공도 합니다. 근데 이 제니님이 뭐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배웠대. 그러니까 연애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돈 주고 좀 배우셨대. 그런데 이제 그 배운 내용들이 뭐 되게 단편적이겠지. 뭐 당연히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가서 뭐 작업법을 배운다 해봐야 뭐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 반응 끌어내는 기술 이런 것들만 배웠겠죠. 이게 작업 기술을 대부분 그런 데서 돈 주고 배우시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장기 연애적인 기술을 갖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반응만 끌어내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쓰이냐면 원나잇 기술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셉을 잡고 매력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고 반응을 끌어내는 기술들만 다 가르쳐줍니다. 장기 연애적인 측면에서의 기술은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고 행복한 장기 연애를 하기 위한 기술들을 가르쳐주는데 이거는 뭐 장기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사실은 다른 데서는 대부분의 연애 기술 가르쳐준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반응 끌어내는 기술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제외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프레임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태까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색깔이라는 게 오랫동안 만나면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 원나잇을 할 때는 하루는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렇게 장기간 만나다 보면 자기의 색깔이 아무리 안 드러낸다고 해도 내 색깔이 드러나. 나의 그 색깔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의 성격이. 근데 이제 자기가 보여주는 것과 자기가 보여주는 성향과 자기가 쓰는 기술이 불일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신뢰감을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반응을 끌어내는 기술에 쓰는 컨셉과 자기의 원래 솔직한 모습이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여자든 남자든 이 불일치를 건지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요. 신뢰감이 없으니까. 이 프레임의 불일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화 설명했을 때도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 사람이 A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B인 거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어? 야, 너는 도대체 A야 B야? 의심하고 막 테스트를 엄청나게 부정적인 테스트를 강하게 가하겠죠. 그럼 못 버텨내면 끝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버텨낼 만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거기 가서 뭐 기술 안 배웠죠. 상식적으로 내가 그 정도로 내가 그 공격을 갖다가 버텨낼 만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으면 알아서 장기연애는 잘 됐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강력한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장기연애는 뭐 그냥 어렵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장기연애라는 게 그런 거 프레임을 유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일관되고 솔직하게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매력적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솔직하게만 행동하면 장기연애는 잘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기준 없이 행동하는 그냥 약간 퍼주는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나잇은 될 수 있지만 그런 기술들이 장기 연애에서는 완전히 독약이다. 쥐약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니님이 저 만났을 때도 엄청 그런 자질구리한 기술들을 물어보시는데 아무 짝이 필요 없고요. 상대방 반응 끌어내는 행동 자체가 프레임에서 써있다니까. 프레임에서 딱 배울 때 어떻게 해요? 프레임 처음 강의 딱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와요? 상대방의 반응은 쓰레기다. 왜? 내가 내 중심을 잡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추스리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사는 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팔려 있어? 남들 좋은 일을 하는데 그냥 팔려있고 예스맨이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잖아. 그러는 바람에 자기 가족 못 챙기고 자기는 더 내면 세계는 파탄이죠. 예? 내면 세계는 파탄이죠. 자기 직장은 다니면 뭐해? 내면 세계는 파탄인데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응?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중심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면은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가족이 행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나란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심이 되지. 여러분도 회사 다니면서 봐봐. 회사는 다니겠지. 지금 성공은 못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여러분들 과연 행복한 인생인가 싶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보시면은 여러분들 장기 연애하고 행복한 인생 살려면 왜 행복한 연애가 여러분들 맨날 행복한 연애가 안 된다고 왜 고민을 해요? 행복한 연애를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지. 그냥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응? 제가 얘기했지만은 내가 여유가 돼야지 내가 여유가 넘쳐가지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돼야지 주변에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는 거예요. 응?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요? 저 푹 쉬고 보통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 이제 푹 쉬고 내가 여유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내가 혼자서 뭘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 뭐 어디 놀이동산을 간다 그러면은 나 혼자 가기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데려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과 서로 잘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생기고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행복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근간에는 여러분들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운동할 때 중점적으로 하는 게 겉으로 보여주는 근육보다도 사실은 진짜 하체 운동이라든가 등 운동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이 원천적으로 인간이 힘을 만들어내는 그 근육에 대해서도 근육을 갖다 키우는데도 좀 집중하셔야 되고 체력을 키우고 응?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좀 약간 좀 여유가 되면 사람들하고 가끔씩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만나다 보면은 호감도 생기고 사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신이 이제 자기를 갖다가 추스리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날 때도 억지로 하기 싫은데 누군가를 억지로 끌려가서 소개팅을 하고 누군가를 또 대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찾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 준비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봐야 좀 의미 없다는 생각 들죠. 908님 사연 읽어봤는데 딱 그래. 908님은 자기의 중심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모든 내 공허함을 갖다가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런 노력이 자기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더 자기를 피폐하게 만들 뿐이지. 응? 아무튼 연애 초기에 연말장소 뭐 변경했을 때 이제 모임 탈퇴한다 그러고 이런 행동한 겁니다. 제가 친구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 안 하니까 남사친 아니냐고 막 해서 의심하고 그래요. 이게 대부분이 이제 제니님이 하셨던 이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엔 제가 말하고 만나겠다고 했는데 만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제가 전화로 남친한테 남사친들이랑 여행 가도 되냐고 물어봤고요. 전화로 싫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마지막 만남 때 그 일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어서 물어본 거 아니냐고. 아무래도 이 상대방 남자친구도 뭐 제정신은 아니에요. 이게 이 제니님이 만나는 남자친구도 처음부터 의심이 있었고 그런 멘탈이 안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멘탈이 안 좋은 친구한테 이런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더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부정적이었는데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이런 행동하니까 야, 너 그거 네가 가고 싶어서 물어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뭐 멘트를 날린 거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행동 태도가 나타나는 거지. 부정적인 메타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행동 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 프레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건 제가 이미지를 깎아먹은 거라고 네가 그러면 내가 널 진지하게 만나겠냐고 했고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긴 해요. 굳이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굳이 반응을 끌어내려고 행동을 하지 마. 그러니까 제니님이 가장 실수였던 건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기술로 채우려는 행동들이 자기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 프레임이라는 이론에선 내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가치가 높은 사람은 가치가 높은 척을 하지 않아요. 응? 제가 얘기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남들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싸울 필요가 없지. 왜냐면 내가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싸울 필요가 없어. 응?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 걔는 원래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걔가 나에게 적극적인 액션이나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나랑 만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당연히 내가 매력이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면 붙잡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메타프레임 위반이 돼요. 제가 그 메타프레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굳이 그렇게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반응을 다 끌어내는 행동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수렁으로 빠뜨리게 될 겁니다. 반응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전 어렸을 때 동창들인데 왜 그러냐고 변명을 했고 대화가 풀리지는 않았고 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남친이 일시적으로 일적으로 사적으로 좀 바빴거든요. 제 생일을 전혀 안 챙기고 연락도 잘 안 돼서 저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때 남친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휴가를 주라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예, 전 카톡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 남친 휴가 줄게요. 남친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까 한참 뒤에 내일 전화한다는 톡을 받았어요. 하지만 연락이 6일째 없네요. 이 내용이거든요. 뭐였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남친이 여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을 하고 이런 행동을 봤을 때는 이 남자가 뭔가 관계를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니님이 처음에 했던 행동들이 반응을 끌어내고 내가 뭔가 강한 선장으로서 행동하는 것처럼 매력적인 여자인 것처럼 말 그대로 센 여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기술을 썼으면. 근데 이 남자는 그런 여자인 줄 알고 만났던 거예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과 내 내면 세계가 불일치를 일으켰던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선장 역할을 하고 관계를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갖다가 극복시키기 위해서 너 상황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휴가를 줄게. 너 좀 쉬어라. 그러면서 너 생각 어떠냐 이러면서 딱 얘기를 했는데 뭐 내일 전화한다는 톡 받고서는 연락을 그다음부터 얘가 쭉 안 했거든요. 뭐 이미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프레임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문제고요. 예, 제가 이 제니님의 사연도 제가 미리 읽어봤었고, 제가 이거는 대면 상담으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 질문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갖다가 제가 안 받도록 할게요. 질문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쓸데없는 질문이고요. 2번 질문부터 볼게요. 연애 패턴, 가치관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뭐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기준을 서로의 기준을 얘기하고 맞춰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이건 프레임 공부 안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프레임 이거는 뭘 보시면 되냐면 프레임 테크트리를 보시면 돼요. 프레임 테크트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상대방을 뜯어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서로 야, 네 잘못했어, 내 잘못했어, 막 잘잘못 따지고, 야, 이건 너 고쳐, 너 이건 나 고쳐, 그러면서 악수하고 화해하고 끝내잖아요. 완전 유치원생이에요. 완전 유치원생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거의 유치원생이니까 해결이 됐겠지. 우리 다 큰 성인들끼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14살 지난 시점부터는 아예 안 돼요. 이게 뭐 어렸을 때도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달라. 기본적으로. 심지어 한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도 달라. 응? 심지어 한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도 DNA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 형제도 다르다니까. 내가 그렇잖아, 내가. 내 동생이랑 맨날 똑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천만의 말씀. 응? 다르다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걔네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랑 잘 지내고 우리 아빠랑 잘 지내고 내 동생이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걔네들이 인생이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내가 내 친구가 인생이 막 뭐같이 산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존중해줘야지. 내가 뭐 그거 갖다 욕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뭐 있어.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걔네들만의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어요. 자기도. 응? 그거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응?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 뭐 그 계획이 있어.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 나름대로 그 계획이 망하기 전에는 그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에.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간, 그 나름대로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응?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막 뜯어고치려고 행동하면 절대 안 돼. 이거는 뭐 타이슨은 권투 선수니까 뭐 링 위에서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 세상에선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은 쉽게 변하지 않고요.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어렵게 산다고 해서 내 동생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 어렵게 살면 어렵게 사는 대로 존중을 해줘야지. 내 부모님이 어렵게 살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막 남들 도와주려는 행동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한 100만 원 좀 부족해가지고 막 사채에 시달리고 막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돈을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갖다가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얘한테 도와주면은 얘가 사채빚에서도 100만 원은 별로 아닌데 얘가 못 갚아가지고 맨날 쩔쩔매고 있단 말이야. 아니 100만 원 좀 갚아주면 얘가 정말 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도와주잖아요. 의미 없어요. 순간적으로 걔가 사채빚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아. 그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해보시면 알아.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한 돈 1,000만 원만 딱 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 엮여가지고 되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 그럼 이 사람이 학자금 대출 이것만 좀 상환해주면은 이 사람 인생 좀 그럴싸하게 살겠는데? 학자금 대출 갚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럴싸한 인생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근데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본인 욕해요. 누가 도와주라 그랬어?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 좀 다르다. 그 사람들은 인생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인생은 존중받기를 원해요. 걔네가 어렵게 살든, 노숙자로 살든, 어떤 인생을 살든,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해줘야 돼요. 응? 응?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해.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갖다가 개선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응? 도와줘도 욕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런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거 갖다 뭐 도와준다, 뭐 선행을 베푼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인생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좋아요.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는 안 좋아해. 무시받는다고 생각해. 자기를 도와주면 나 왜 무시해? 나도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왜 네가 도와줘서 망했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이.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괜한 오지랖 떨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만 잘 사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줘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는 완전 오지랖이고,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니까. 응?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조력자가 누구예요? 부모들이 그래.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되라고 맨날 뒷바라지하고 맨날 공부시키고 하죠. 근데 그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공부 잘하라고 과외 선생 붙이고 비싼 돈으로 학원 보내고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서 먹이고 맨날 그러잖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냐고요. 여러분들 자식 한번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정말 싫은 거죠. 누가 엄마한테 하라 그랬어? 나 하기 싫다고, 이 지긋지긋한 공부 때려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강요에 의해서 하면은 그 인생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생각은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좋아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인생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만날 수 있어요. 자, 2번 얘기했죠. 예, 그래서 프레임 테크트리에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 되지 싸울 일은 없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죠.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게 원래 정상이야. 걔랑 또 꼭 맞춰야지 잘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하고 딱 맞는 사람이 없다니까. 응? 없어. 그럼 뭐 맞춰가야 되냐 이런 얘기는, 뭘 맞춰가. 서로 다르면 다른 대로 하는 거지. 한 번은 이쪽에서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지. 뭘 맞춰가긴. 뭘 맞춰가? 어떤 걸 맞춰가려고? 응? 서로 다르면 안 만나면 되는 거지. 응?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만나는 거지 뭐. 응? 그래서 이제 체인지님 그 사연에서도 너무 이해관계 안 맞으면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체인지님은 다른 여자에 대한 작업 능력을 키워야 돼. 기본적으로 메타프레임을 세우려면은 상대방에 대한 좀 뭔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 자, 질문 3번. 싸움이란 것은 이제 보면 이제 언쟁이 있을 때 감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싸우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른들끼리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지,
서로 싸우는 거는 있을 수가 없네요. 싸울 필요도 없고요.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왜 싸우냐.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와 싸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서로를 인정하면 되지. 왜 현명한 싸움이라는 게 뭐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화를 나누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뜯어고치려는 행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얘기를 잘 들으세요. 대화를 나누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뜯어고치려는 행동이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미성숙한 행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고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의 인간은 패턴의 동물이니까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보여주거든, 그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야지. 판단을 해서 만날지 말지도 결정하면 되잖아. 그 사람 뭐 바꿀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보세요. 바뀌는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제가 프레임 강의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색깔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해드리는 코칭은요, 여러분들을 바꾸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색깔과 성격 이런 걸 더 뚜렷하고 패러다임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달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에는 이제 약간 쭈구리처럼 이제 살았는데 쭈구리가 아니니까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친구들에게 남친이랑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남친이랑 뭐 여행 가도, 아무튼 뭐 2번하고 3번만 제가 질문 답변 드리고요. 나머지는 쓸모없는 질문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니님 사연 됐고요. 다음에 이제 908님 사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 뭐 다 됐죠? 당연하죠. 제니님 자체가 구린 게 아니라 제니님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908님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회 후 다시 헤어졌습니다. 해가지고 908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사연은 엄청 길어요, 이게. 그래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자분이시고 27살의 학원 강사시고요. 남자친구는 24살의 대학생이에요. 이게 교제 기간은 1년 정도 됐고요. 자, 이게 헤어짐의 상황을 갖다가 이제 적어 주셨는데, 이게 좀 더 원인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일단은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 있었고 기본적인 문제 딱 그게 처음에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본인이 알던 모습과 다른 제 모습을 보일 때 충격을 받아서 점점 밀어내다 보니까 마음이 없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싸우거나 감정적으로 싸운 적은 없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계속 제가 맞는 쪽으로 설득하는 모습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당하고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 908님이 남자친구를 갖다가 설득했겠죠? 설득하는 행동이 설득하고, 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이제 가르치는 행동으로 돼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사가 되라고, 공부 뒷바라지하고, 막, 밥상 차려주고, 막 이런 행동들을 막 하고,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내는 행동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남자친구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강요를 해서 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맞는 얘기잖아. 사실은 그게 지금 본인은 나는 착했는데, 난 선행을 베풀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강요를 했잖아. 강요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존중하지 못했던 거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908님도
자기도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이해는 하면서 진실된 공감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스럽지 못하게 대처를 한 거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요. 인정하는 척하고 그냥 순간에 탁 넘어간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진정된 후에도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는 기본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더 하면 할수록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보셨을 거예요. 더 빨리 헤어지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충격을 받았다는 건 정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는 누구나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내가 자식이 정말 의사가 되길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사가 될 만한 그런 환경을 구축해놓고 자연스럽게 의사가 됐을 수도 있는 거야. 걔가 정말 의사라는 직업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 키웠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자친구를 만날 때나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걔가 반드시 나를 좋아해줘야 된다는 그런 룰은 없어. 걔가 진정으로 나를 좋아해서 만나야 되는, 걔가 좋아하고 선택해서 만나야 되는 거지 강제로 좋아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제니님이 했었던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이 다 그런 겁니다. 강제로 좋아하게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신뢰감도 못 갖고요.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원나잇 기술이나 되는 거지. 그런 거 안 된다. 제가 얘기해드렸고, 두 번째, 시간이 갈수록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고 결혼을 생각하면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7살 여자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씩 결혼을 하고 있어요. 전 급하게 생각하진 않아서 직접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는데 결혼 소식이 나올 때마다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특정 행동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문득문득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모습은 1번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거는 그러니까 1번 문제예요. 그냥 1번이고 2번 문제나 3번 문제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성숙함이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헤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래 생각했다며 견태기가 아니라 마음이 떠난 거라고 했어요. 예, 뭐 이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첫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한 10일 정도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 헤어진 이유 1번을 이야기해주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상대의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별을 받아들이고 고맙다, 미안했다,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마지막은 얼굴을 보고 이별을 하자고 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생각할수록 헤어진 이유 1번이 답답해서 헤어져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하자고 해서 전화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908님이 나는 내 단점에 대해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천만에요. 인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본인의 장단점은 오히려 뚜렷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이걸 단점을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나는 빨간색으로 태어났는데 파란색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차라리 죽었다 깨어나는 게 더 빨라요. 자, 죽었다 깨어나도 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 돼. 그런 방법은 없어 이 세상이에요, 진짜. 나에 대해서 그냥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색깔을 가지게 된 거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자라나는 환경을 통해서도 그게 더 강화됐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전체의 나의 역사를 갖다가 싹 다 바꿔야 돼.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된 거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의 경험이 쫙 연결되어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혼연된 합일체거든요. 성격이라는 게. 근데 그게 바뀐다고요? 역사를 한꺼번에 내 당점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색깔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갖다 경험했던 걸 싹 다 바꾼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행동인가? 말이 안 된다. 왜 나에 대해 그런 걸 느꼈을 때 나한테 말할 생각을 안 했는지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아무튼 이건 뭐 미성숙한 이 얘기들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걸 갖다 공유하면서 서로 주장하는 바를 갖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득이 돼야지.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 집안일을 잘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로 합의체가 맞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득관계가 맞는다든가 뭔가 이런 서로 장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걔는 조력자로서 서포트 역할을 잘한다. 그러면 서로 이득관계가 잘 맞아서 야 너랑 나랑은 한 배 타도 잘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라 뭐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맞춰가는 것도 필요한 거지. 서로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잘 몰라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가면서 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 맞춰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권태기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놓아버릴 건지.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예. 다 자기처럼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른스러운 척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지 않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리는데 권태기에 대해서 누구나 항상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그 있잖아요. 뭐라 그래? 논리 중에 그거 있잖아. 합리화 그냥. 예? 우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건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다시 헤어졌겠죠. 응? 그러다 보니까 금방 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재회하면서 상대는 예전처럼 마음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누나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라고 말했고 그래서 바로 예전처럼 하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뭐 만났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는 이제 쭉 그만하고요. 제가 908님 사연도 다 봤는데 별 큰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좀 해드리고 분석은 해드리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밑에도 설명해드렸죠. 예. 프레임에 대해서 잘 뭔지 모르시는 것 같다. 이 전체적인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프레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프레임이라는 건요. 제가 이야기하는 프레임이라는 건 상대방의 반응을 보지 않고 내 기준을 세우고 나만의 어떤 틀을 만드는 거예요. 심리적인 틀을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액자처럼 말이죠. 나의 심리적인 영향력 있는 틀을 만드는 것. 나의 기준과 철학을 세우는 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아는 거죠.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메타프레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메타프레임이 뭔가에 대해서 프레임 강의를 보고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들은 그런 것들에 기반돼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들이 그런 거에 기반되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프레임이 세냐, 약하냐, 뭐 이런 얘기만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패스하도록 할게요. 오늘 바로 강의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요? 예. 아니에요. 강의편 금방 끝나요. (908님) 이게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관계가 안 맞고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일단은 적어도 아무리 제가 생각하기엔 한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봐요. 우리 908님 사연에선 적어도 시간이 6개월 정도 필요하고요. 시간만 보내면 되느냐? 천만에요. 말도 안 돼요. 응? 제가 얘기했지만 프레임을 갖다가 다시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재회하고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얘기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제가 얘기했지만 서로 역할을 갖다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선장 역할을 할 건지 선원 역할을 할 건지 상황에 맞게 분별하는 행동도 필요하고요. 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도 해야 되고, 선장인지 선원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과연 만나는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완전 이거 그 성숙해져가는 과정 자체가 필요해요. 이걸 갖다가 이제 프레임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 이것도 인간계주의 용광로에 담금질 당해야 돼요. 이거는 개선이 안 돼요. 프레임 강의를 일단 보시고, 악습 강의 일단 시청을 하시고, 내가 변한 다음에 일단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은 제 인간계주의 용광로에 담금질을 한번 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방법 없습니다. 뭐. 예, 자, 되셨고요. 예, 908님, 이제 되셨죠?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근본적인 그런 것부터 다 개선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재회를 해도 또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변하지 않았기, 그러니까 변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 사람이 계속 똑같은 프레임이 유지될 거라는 기대 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카테고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6개월 뭐 기다리잖아요. 근데 한 번 재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3개월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한번 재회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5, 6개월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지 변했다고 생각하지. 변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제 카테고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908님은 상대가 금방 좋게 받아들일 줄 알았다고요? 천만에요. 말도 사람 우습게 보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 왜 제외했다가 다시 헤어져요? 응? 금방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거면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응?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 당금질을 하는 거는 저한테 수업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듣는 겁니다. 직접 이 방송으로 정신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만나서 직접 교육을 받는 거죠. 예. 궁금하시면 문의 주십시오. 코칭을 해드리면 제가, 응? 만나서 직접 그냥 정신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네, 뭐 혼내거나 그러지 않고요.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혼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 제가 이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요. 혼내서 되는 문제는 없어요, 세상에. 혼내서 되는 문제는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만한 환경이 있고, 자라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왜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저랑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심리치료라는 게 그래요. 심리치료 과정인데 제 프레임을 만든 것도 심리치료 과정이에요. 뭐냐, 메타프레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보더라도 이 인간이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붙잡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 관계가 파탄나게 만들잖아요. 미성숙한 행동을 통해서. 그 미성숙한 행동이 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딱 하나의 메타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인성을 만났어. 조인성이 왜 나를 만나? 응? 아, 조인성처럼 괜찮은 남자고 돈도 잘 벌고 멋있는 남자가 왜 나를 만나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조인성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인성아 왜 나 만나? 나 별거 없잖아. 나 별거 없는데 너 지금 나 만나도 돼? 뭐, 당연히 나 너 좋아하니까 만난다고. 이상하네. 너 더 좋은 예쁜 여자도 있을 거고 더 괜찮은 여자도 있었는데 나를 왜 만나는 건지. 일반인이 나를 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대방이 이게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재밌게.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나보다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루어지는 행동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은 그 상대방이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얘기했지만 외모랑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외모는 1차 매력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없는데,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옥동자를 만났어, 내가. 근데 옥동자를 만나면 어때요? 옥동자는 나보다 되게 못생겼단 말이야. 그죠?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얘는 뭐, 긴장도 안 되고 걔가 떠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해.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옥동자를 만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옥동자를 계속 좀 그러다가 이제 옥동자가 계속 버텨가지고 이제 나랑 어떻게 해가지고 꽤 오래 만나게 됐어. 근데 한 3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옥동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지. 아, 생각보다 얘가 생긴 거는 막 이상하게 사람 웃기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얘가 진솔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약간 그루터기 나무처럼 약간 우직한 모습도 갖고 있고, 내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얘가 외모는 떨어지지만 사실 다른 애들보다, 더 이만한 남자 못 만날 수 있을 거란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얘의 가치가 이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얘의 스페셜리티가 부여돼가지고. 그러면 걔를 갖다 또 어떻게 생각해? 걔가 또 떠나는 거지. 걔한테 또 매달리다가 또 옥동자가 안 받아주면 또 떠나는 거지. 걔한테 의심하고 집착하고 구속하는 행동을 보일 테니까 또 떠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에 대한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데부터 상대방이 나를 떠나는 걸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나야 스스로가 가치가 낮은데 왜 나한테 남아있지? 나를 떠나야지 정상인데 왜 남아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저 심리에 대해서 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메타프레임 하나가 이 모든 남자들에게 모든 여자애들에게 의심하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남자분들도 작업할 때 내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작업해요? 안 하잖아. 그렇게 작업 안 하는 애들은 작업이 잘 돼. 내가 편하게 대고, 야, 친구야, 야, 영희야, 안녕. 영희야, 순자야, 안녕. 해가지고, 걔네들이랑은 작업이 잘 되네. 걔랑 맨날 맥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썸도 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잘 안 되는 애들은 뭐야? 걔네들은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애들. 걔네들은 나를 진짜 뭐, 옥동자 보듯 하거든. 벌레 보듯 쳐다보거든, 걔네들은. 그죠? 왜? 내가 행동 태도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자체가 그래서라기보다는. 응?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심리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이걸 개선시키냐면, 내가 내 자체가 구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그냥 타고난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자체가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얘가 쫓아다니기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얘가 떠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런 거 갖다가 내가 현실 세계에서 증명을 하면요, 심리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프레임이라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프레임 기술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보는데, 실제로 내가 조인성한테는 내가 뭐 기술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왜냐면 맨날 조인성한테는 덜덜덜 떨기 바쁠 거거든.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작업이 안 되고, 이제 옥동자를 일단 데려와. 그래가지고 옥동자를 데려와가지고, 옥동자는 내가 편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A라는 행동도 해보고 B라는 행동도 해보고 C라는 행동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얘한테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래는 B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A라는 프레임을 한번 보여줘 보기도 하고 C라는 프레임을 보여줘 보기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강의 프레임을 내가 이제 기술집에서 나와 있는 프레임 기술집에서 나와 있는 것대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쫓아다니기도 해보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쫓아다녀 보기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미친 듯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내가 막 쫓아다니고 집착을 하니까 얘가 떠나기도 하네. 그러면 한 대상을 통해서 내가 쫓아다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리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옥동자가 나를 버릴 수가 있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옥동자가 나를 미친 듯이 더 쫓아다닐 수도 있고, 옥동자가 나를 떠나게도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증명하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내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내 행동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응?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은 이제 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조인성한테도 해보고 차태현한테도 해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존감에 대해서 탓을 안 해요. 메타프레임 1번이 그냥 생기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메타프레임 1번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갖다가 프레임이라는 걸 배우시는 분들은 이걸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쫓아다니게 하는 기술. 물론 그 기술도 들어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얘가 얘기했지만 그거 갖다가 쫓아다니는 기술만 쓰는 애들은 그냥 원나잇 기술로 쓰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기술을 갖다가 원나잇 기술로만 쓰는 거지. 장기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질 거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실제로 위해를 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심리치료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해드리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프레임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제가 이야기 해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